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좀.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 강연 기획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 강연의 줄거리를 토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약간 분량을 작게 해서 단행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단행본 역시 그 지난번과 똑같이 그 로고플리스에서 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은 지금 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그 유튜브에 뭐 DSN 그 채널로 이 강연 영상도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별걸 다 하죠, 진짜.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독자, 그 어떤 소비자,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 여러분들과 텍스트만으로 만난다라는 건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처음이라 뭐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좀 그냥 너그러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강으로 구분되고 가급적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디테일한 근거 자료나 이런 걸 설명을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책 장사가 아니고 디테일한 자료는 책에 넣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부는 이제 선거 결과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라는 거 하고 2부는 이제 지금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뭐 다들 생각하시겠죠. 총선 끝나고 바로 대선 전국이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 위주로 하자. 향후 전국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그게 2부고 지금 1부입니다. 이게 단행본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2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질문과 답변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달려보죠. 처음 얘기는 그 선거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뭐 선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어떻게 관측을 하고 그 관측한 걸 통해서 어떤 맥락을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빠르게 넘기 힘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과 출신이라서 그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벽을 쉽게 만나요. 이거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이건 추정 아니냐. 이거는 그냥 찍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정치평론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틀렸다고 거의 사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 떠올랐던 그 이과적인 비유가 바로 현미경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특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무언가 우리가 측정하거나 관측하거나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할 때 아주 미세하고 작은 걸 보이기 위해서 현미경이라는 장비를 씁니다. 근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뭐 미생물도 찾아내고 뭐 굉장히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냈지만 세상은 현미경에 다 보이지 않거든요. 훨씬 더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은 약 3,000배 배율로 확대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광학 현미경도. 이제 그렇게 그걸 또 벽을 깨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뭐 전자현미경 해가지고 이제 광선이 아니고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자 빔을 쏴가지고 체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광학 현미경 가지고 그걸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이즈 이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관측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해상도가 딸리는 현상이거든요. 뿌옇고 흐리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찍어낼 수 있는 지점들 그 사이의 경로는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떤 원칙이나 맥락을 추정해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뿌연 곳의 공간을 찍어내는 거죠. 이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근데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주로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관측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을 때, 대중의 의견을 알고 싶을 때. 근데 여론조사가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또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람이 왜 이 답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많고, 또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이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을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해상도가 높은 현미경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자연과학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논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차피 그 다 어림짐작으로 추정하는 거 아니냐, 과학적이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까지 현미경의 해상도 문제, 뭐 어떤 해상도 바깥의 문제는 뿌옇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건 맥락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과학에서는 더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비유인데 이번 선거 끝나고 한겨레 그 성한용 기자가 기사에다가 썼더라고요. 그 양자역학 효과인데 양자역학 얘기만 나오면 벌써 긴장되시죠? 뉴턴 시대만 해도, 현미경 볼 때만 해도 현미경을 보는 과학자와 그 현미경 아래에 있는 실험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안 끼쳐요. 과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유리창 너머에서 세상을 지켜봅니다. 나는 저 세상에 영향을 하나도 안 준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관측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현대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험, 어떤 종류의 관측이라도 관측하는 자체가, 즉 관찰자가 대상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상 관찰자가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관측하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관찰하기 전의 상태와 관찰한 후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상에 영향을 안 주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역시 그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 선거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가 다 틀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틀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여론조사가 선거에 드러난 유권자의 마음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유권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뿌옇게 보일 뿐더러 여론조사로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 전과 후가 또 달라지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뭔가, 자,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죠. 뭐 과학적 방법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럴싸한 맥락, 그럴싸한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희미한 사실들 사이를 연결하는 법칙을 만들려고 할 때,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그게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죠. 내가 가진 정파성 때문에 해석이 항상 오염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가진 정파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부러라도 반대쪽 정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중간쯤 갑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평론가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지지자들, SNS 사용자도 그렇고 자신의 정파성에 입각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해석을 할 때에는 가급적 자신의 정파성을 버리고 정파성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다가 기분 나쁜 결론이 나왔다, 내 정파에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화내는 것은 내 해석이 엉터리였을 때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불리한 해석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을 호도하지는 말자 라는 거를 머리에 깊이 넣어두고 이제부터 실제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파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라도 화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뽑아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려버렸다, 뭐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맞았으면 그 선거 전에 좀 맞았다고 자랑을 하든가. 왜 그랬을까요?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사회적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그건 다 아시죠. 유선전화 랜덤 호출 방식은 이제 거의 여론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유선전화가 아예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문제는 무선 전화 방식인데 무선 전화 방식도 응답자들이 응답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일수록 응답을 더 안 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딱 보고 요즘에 SK 뭐 T 전화 같은 거는 내가 모르는 번호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끌다 보여주죠. 선거 여론조사. 그럼 꺼버리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나마 대선 같으면은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선택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져요. 랜덤하게 뽑아서. 연령대 보정만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휴대전화의 특징은 랜덤하게 걸었을 때 이 번호의 소유자가 어느 지역구의 유권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느 지역구냐. 벌써 이 대목에서 벌써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여론조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 여론조사가 결과가 틀린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또뭐그 시장 점유율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아마도 시장 점유율 두 번째 정도 할 거로 보이는 그 리얼미터의 이택수 사장이 발빠르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 사과문의 내용이 근데 몇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는 자기가 뭔데 왜 한국의 여론조사 기업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지 무슨 협회 회장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의 내용보다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그때 이택수 사장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안심번호입니다. 안심번호. 안심번호도 어지간히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사이에 껴서 일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변환된 0505로 시작되는 다른 번호를 주면은 그 거는 쪽에서는 그 번호를 걸면 받는 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거는 쪽에서 받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걸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 번호를 알고 건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답이 좀 더 자유롭죠. 대신에 통신회사에서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 개인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 지역구에 속한 연령대 얼마의 성별 어떤 사람이다. 라는 데이터를 줍니다. 선거에 딱 필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이용하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는 법적으로 정당만 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사에서 아무나 요청해가지고 안심번호 달라. 그래서 그걸로 여론조사를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안심번호는 정당에게만 제공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택수 사장은 그걸 일반 기업에도 풀어달라. 우리도 그걸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밑 바닥에서는 정당에 준 안심번호를 다들 받아가 했어요. 근데 그걸 발표를 못한 거죠. 그 발표를 못하고 그거랑 실제 자기네가 한 여론조사랑 너무 다르니까 당황하면서 어용병하다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된다면은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모든 언론의 선거 예측 관련 보도가 같이 틀렸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 관련 뭐 전문 기자들이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야 여론조사는 다 새누리당이 막 이만큼 뭐 160개 뭐 170개 나온다고 나오는데 왜 돌아다녀 보면은 새누리당이 지는 걸로 느껴지냐.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선거 전에 많이들 했는데 아무도 그걸 기사로 못 썼죠. 원칙대로 하자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근거가 없는데 선거 예측을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자의 본분이 아니죠. 그리고 데스크에서는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기사는 봐주질 않죠. 지면에 실지를 않죠. 그러니까 언론도 여론조사가 다 틀리니까 언론도 같이 틀려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렇게 다 틀려버린 여론조사에서 남아있는 그 효과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틀린 여론조사가 이번 선거판에 거꾸로 영향을 미쳤다. 다 틀리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뭔가 반응을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사이에 그렇다면 진짜 맞춘 여론조사는 하나도 없었는가? 정확했던 여론조사는 없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저 밑에 얘기는 건너뛸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틀려 나가더라도 우리 사회에 여론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선거를 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또 우리 사회의 다른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권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의 최우선 임무예요. 이건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틀리면 안 된다. 여론조사가 막 틀리더라도 반드시 어떻게든 개선해서 뭔가 방법을 세워야 한다. 옳은 방법이 있느냐. 막 이렇게 논란이 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정확했던 여론조사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그 새누리당 부설로 되어 있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했던 여론조사로 선거 끝나고 굉장히 막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았네. 그것만 맞았네. 라고 했죠. 그냥 단순합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실제로 정당용으로 안심번호를 받아서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새누리당이 120석 근처가 나온다라는 결과를 냈어요. 자기네가 참패를 한다.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 새누리당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읍소 모드로 돌변한 게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천하느라고 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막 뭐 저 비박들 다 내몰고 진박만 뽑는다 막 그래 막 싸움 나고 뭐 무공천을 한 해 만에 옥새 작전을 한 해 만에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 문제로 협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장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저 친박도 아니고 진박들, 진실한 사람들. 그 진실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못해도 좋고 참패해도 좋으니까 공천은 몽땅 진박으로만 한다. 그게 우리 입장이다. 그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항구 씨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좋으시겠어요. 그 뜻하신 대로 돼가지고 실제로 공천을 완전히 진박으로 깔아버리고 120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 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무리한 공천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새누리당 각 지역구에 뛰고 있는 지역구 후보들이 이상 기류를 먼저 감지를 합니다. 우리 질 것 같다. 그 지역에서는 알거든요, 그걸. 지역에서 자기 뭐 소규모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진짜 후보자는 멘트와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 새누리당 사람들이 많이 죄송해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게으르지만 않는데만 한 3일 정도만 자기가 하루 종일 시장통에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악수해 보면은 그때 직감적으로 내가 당선이 될지 떨어질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초선들은 잘 모르는데 한 재선 3선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100명하고만 악수해 보면은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악수하는 손의 온도와 악수하는 손을 쥐는 세기와 이런 거에서 직감이 온다는 거예요. 눈빛과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거로 봤을 때 그 새누리당의 중진급 의원들조차도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걸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거를 몇몇이 중앙당에 보고를 했는데 그 대부분은 중앙당에 보고도 못한 거예요. 왜냐? 중앙당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지역구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질책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이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자기네 지역의 언론사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한 10%포인트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만 날린 거죠. 또 똑같이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참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보통 그냥 비상이 걸려서 하루에 막 12번씩 막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야 돼요. 진짜 맞나 틀리나. 근데 그걸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추가 조사를 못 했어요. 왜? 청와대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조사한 거 보면 완전히 다른데 이기는데 왜 니들 진다는 얘기를 퍼뜨리냐? 선거에 불리하게. 그러지 마라. 이게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그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가 유일하게 옳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그 조사를 인정을 못합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권력의 활용이라는 거죠. 망해가는 집단은 항상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다 리더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들. 훌륭한 리더는 문제 신호라든가 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오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집중을 하죠, 아주.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핵심 권력 구조, 바로 청와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 라인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새누리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예요. 초반에 새누리당이 참패를 할 분위기라 하더라도 그 뭐 읍소한다고 엎드려가지고 뭐 3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비상 조치를 막 취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야 됐고,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도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다가 끝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졌구나 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청와대가 이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이는 현상 아닌가요?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진짜 이 위급하다, 뭐 비상이다, 뭐 이런 신호가 계속, 그러니까 레드 알러트가 계속 뜨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해보죠. 지역구 얘기. 지역구가 이제 새누리당 122개, 뭐 다 합쳐서 의석수를 122개, 더불어민주당이 2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흔히 보면은 그냥 그 우리나라 그 정당사는 뭐 과거 다 빼고 87년 개헌 이후 그 이후로 벌어졌던 총선에서 나타난 어떤 그 3당 구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당이 이렇게 많이 득표한 선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때 몇 대였는지 15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한 50석을 얻습니다. 그 이후로는 3당이 38석을 얻은 거는 기록이에요. 이게 제일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 재미있는 현상은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이고 뭐 다 빼버리고 160개, 170개를 외치던 새누리당이 122개 나왔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처음에 출구조사 보고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저 진짜인가 뭔가 다 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은 숫자였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기분 좋잖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직 이유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왜 이탈했는지.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더 결집할 거라고 봤고 야권이 분열될 거라고 봤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역구도 이기고 정당 득표도 많이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까보니까 전혀 안 그랬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각 지역구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젊은 계층의 지지자들이 사무소로 찾아와가지고 아니 정말 당신이 지면 안 되는데 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쁘게 나오냐, 당신 지는 거냐, 이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 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뭔지는 좀 이따 분석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이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권 후보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하는 말투가 지지자의 말투가 아니에요. 야당을 치러 온 사람이지. 야 지금 새누리당을 잡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이라는 것은 이 지지자들이 평소에 이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한테 와서 그러지 않습니다. 막 손붙잡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지지자들은 그 중간층에 있거나 새누리당의 끝부분 정도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새누리당을 자기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당신이 멍청해서 지금 혼을 못 내주게 생겼지 않냐. 이 심리가 반영된 거로 봅니다. 특히 젊은 계층에서 투표율이 살짝 올랐죠.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한겨레는 약간 그러니까 설레발성 보도고 세대 연령별 투표율이 올랐다 하려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참값이에요. 중앙선관위는 그 선거인 명부에 사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한 두어 달 있다가 나옵니다. 한겨레에서 20대 30대 비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출구조사 가지고 하는 건데 출구조사는 역시 또 통계고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출구조사에 나와서 자기 나이 물어보니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이를 막 이렇게 줄여서 대답하려나? 실제로 그래도 이제 20, 30대가 약간 늘었고 5, 60대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질 않았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 30대가 투표율이 올라갔으려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20, 30대는 죽으나 사나 새누리당만 찍는 골수 지지자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번 선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20, 30대에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새누리당은 안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잘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를 한 거예요. 반대로 5, 60대가 왜 새누리당을 결집 안 했을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결집을 왜 안 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 새누리당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아유 저것들 좀 혼 좀 나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보니까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투표 안 하는 거 정도로 징계를 주면 되겠다. 가서 찍어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 30대는 투표율이 올라가고 5, 60대는 결집이 덜 된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새누리당을 혼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새누리당이 뭘 잘못한 거냐. 이거는 지금 모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습니다. 굳이 분석을 하자면 어느 게 더 큰 원인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IMF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질 않았죠. 한 번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꾸준히 성장을 꽤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참여정부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간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앉아서 돈 벌었으니까. 그렇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은 첫 번째 전월세값 올라가죠. 두 번째 나 장사해야 되는데 그 가게세 올라가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다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가게 치킨집 그 월세가 2배로 올랐다고 해서 내가 치킨값 2배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작용이 벌어지면서 이명박을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찍어줬더니 이 사람도 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명박 때까지만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 말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명박이 뭔가를 해보려고 막 뭐 4대 강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때 2008년 2009년에서 국제 금융위기가 다 몰아닥쳤지 않습니까? 이명박한테 면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찝찝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참여정부 뭐 국민정부 참여정부까지는 그 야당 그 빨갱이 정권이라고 빼고 이명박 박근혜가 벌써 지금 8년째 하는데 그 8년 중에도 한 번도 좋아지지 못했어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 때 시장통을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상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전에는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우리 좀 뭐 어떻게 해다 그 매출 좀 올려달라, 뭐 경기를 좋게 만들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 후보자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서 악수만 하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런대요. 표현이 그러니까 해방 이후 최대의 불경기의 기록을 지금 8년째 매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다르게 또 나빠지고 작년과 올해 다르게 또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 경기가 그냥 불경기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회복의 기미가 없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맨날 외국이나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참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경기를 어떻게 살릴 생각은 못하고 선거 때 무조건 자기 사람만 꼽겠다고 진박공천을 해서 싸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진짜 말 그대로 열받아서 이탈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탈을 했을까? 뭐 전국적으로 분석하면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수도권의 한 지역을 뽑아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서울의 광진구의 경우에 지난 4차례, 그러니까 이번 말고 그 전번 4차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뭐 다 합쳐가지고 그 새누리당의 평균 득표율이 44점 몇 프로였어요. 44.1%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광진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한 44% 정도는 계속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20대 총선에서 득표율이 3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 이상 감소한 거죠.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적은 곳은 5%, 큰 곳은 10% 이상씩 새누리당 후보가 득표율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 8% 정도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에는 아마도 진짜 말 그대로 유행했던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만 찍는 사람들의 표는 별로 없을 거예요. 1, 2% 정도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층에서 이번에는 뭐 선거하게 되면 새누리를 찍는 게 맞겠지라고 찍어온 사람들의 표가 대부분 이탈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한테 남아있는 것은 죽으나 사나 새누리당만 찍는 골수 지지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탈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탈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줬느냐, 그 표가 어디로 갔느냐, 그게 다 더불어민주당에 올 리가 없죠. 이번 선거 되게 웃기는 게 국민의당이 38석의 그 의석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은 2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유로 국민의당이 자기들이 제1야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약간 오바죠. 의석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럴 거면 진작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 정당 지지율에 걸맞는 의석수를 배정받는 식으로 선거법을 바꿨어야지. 새누리당 이 속도로 가면 안 되는데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데 그게 수도권과 지방 다르고 뭐 굉장히 막 다단하게 벌어집니다. 아주 쉽게 수도권 봅시다. 수도권은 그 새누리당의 표를 안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새누리당을 혼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 나온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겠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 지역구 선택은 이 사람을 누르고 이길 사람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의 선호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1등을 떨고 위해서는 2등을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6, 7%가 감소한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선 제2당, 즉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한테 갔습니다. 그럼 이게 이쪽에서 7% 줄고 이쪽에 7% 올리면 14% 차이죠. 선거 뒤집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더민주 지지자들은 더민주를 그대로 찍었는지 그건 좀 이따 이제 더민주 얘기할 때 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최소한 10% 이상의 제1당 후보와 제2당 후보의 격차를 뒤집어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기존에 새누리당을 찍던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수도권에서 의석을 왕창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웃긴 것은 아까 얘기를 하나 빼먹고 왔는데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새누리당만 한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근데 그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거로 나왔대요. 왜냐하면은 안심번호로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조항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대상한테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조사는 새누리당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지는 거로 막 해주고,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끝날 때까지도 자기네가 지는 줄 알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대책을 못 세웠다는데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지율 떨어진다고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새누리당 마찬가지예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처럼 길거리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당은. 그렇게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 이탈표의 대부분이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고도 정당 투표까지 더민주를 찍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역구 득표율보다 현저히 낮은 정당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당 투표는 더민주를 안 찍었다는 거죠. 왜? 새누리당을 평소에 한두 번이라도 찍던 사람한테는 더민주는 굉장히 불쾌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혼내주기 위해서, 한번 떨어뜨리기 위해서 후보자는 찍어줬지만 내가 정당표까지는 못 찍는다.
그것도 과거 같으면 다른 정당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먹으라고 줬겠지만 지금은 제3당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왜 모든 지역구에서 더민주가 다 이겨버리고 대신에 정당 득표는 오히려 국민의당보다 못하게 나왔나?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두 번째로 그 더민주 자체도 더민주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더민주를 다 선택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도권에서 똑같이 더민주 지지자들도 2등 더민주 후보가 지면 새누리당이 돼요. 이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더민주 지지를 찍어요. 어쨌든 새누리를 떨궈야 되니까. 그 더민주 지지자조차도 더민주의 정당 득표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막 쓸어버린 더민주가 왜 정당 득표가 그렇게 낮으냐. 최소한 국민의당보다 2배 이상의 정당 득표를 했어야 되는 그런 정당인데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해서 그 더민주의 지역구 후보를 찍은 표조차도 더민주에 안 오고 기존의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고 더민주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당을 찍은 겁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가버리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더민주의 정당 득표가 이탈하게 되면은 뭐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계열의 정당으로 갑니다. 근데 더민주의 지지자들 역시도 진보 정당을 꺼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은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았죠. 자기들을 지지해주던 유권자들한테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처벌을 받아가지고 졸지에 제2당으로 폭락하게 된 겁니다. 과반은커녕 물론 이제 뭐 복당하고 그러면 다시 제1당 되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진짜 가혹한 처벌을 받은 거고 더민주 역시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이라는 게 지역구를 왕창 준 거예요. 새누리당 처벌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1당이 된 거죠. 문제는 그렇게 1당이 된 상태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마음이 뭐냐를 더민주가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더민주를 제1당을 만들어준 유권자들이 더민주가 예뻐서 그런 거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민주는 처벌받은 정당이라고. 전혀 더민주가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민주가 벌써 그 당권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더민주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국민의당이 더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 자기 표가 아니었던 거죠. 지역구만 선물로 받은 거지 그 지역구도 자기 힘으로 쟁취한 지역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더민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국민의당은 명확하죠.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그 선거 전에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 막 정당 지지율이 10%대 이하로 내려가는 그 국민의당 자체가 막 내부에서 막 혼선 빚어지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서 민주주의는 원래 굉장히 시끄럽고 막 난장판이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싸우고 그러면 이 지지율 떨어져요. 그리고 막 카리스마 있게 두던 지도자가 막 휘둘러서 막 쫙쫙 나가면은 지지율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데 국민의당도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앞선 1당과 2당의 처벌로 인해서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가 왕창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죠. 그럼 호남은 왜 갑자기 국민의당으로 그냥 몽땅 넘어가느냐? 전북, 전남, 광주 다. 이건 호남을 선택할 때 더 자세히 이렇게요. 호남의 선택은 되게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거죠. 호남의 더민주 지지자들은 더민주를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더민주를 심판하고 싶은데 수도권과 달리 호남에서는 더민주 후보를 심판을 해도 새누리당이 안 돼요. 마음 놓고 심판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상당히 큰 몫의 표가 국민의당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북, 전남, 광주의 표가 고른 편차를 보이는데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은 게 아니죠. 더민주 지지를 꾸준히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냐? 이건 소선거 구제의 결과죠. 고르게 국민의당이 5%, 10%만 앞서면은 모든 지역구로 국민의당이 다 먹는 거예요. 이거 역시 더민주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보기가 쉽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또 화내겠죠. 국민의당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될지. 그 순수하게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찍은 사람들만의 힘으로 38석을 얻지는 못했을 거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좀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문제적 할아버지.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저 나이쯤 되면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한 60 좀 넘으면 그냥 어디 저 시골 가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런 성취 동기가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의 전국에서 김종인이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인물입니다. 김종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고 이건 주어진 현실이에요. 김종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 내 느낌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전에 사실은 이 모든 게 순차적으로 발생해서 오늘 강연하는 것 자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선거 전에 썼던 그 김종인의 그림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잘 예측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어차피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맞추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내세운 전략이 더민주의 미래에 잘 어울린다. 내가 좋아하느냐 그게 옳으냐 여부하고 관계없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김종인의 전략이 더민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전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전략이라는 게 바로 우클릭입니다. 김종인이 그 당에 들어와서 그냥 당을 주워 먹어버렸죠.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한테 당을 떠넘겨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총선할 때 크게 벌어진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이해찬 정청래를 컷오프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민주화 얘기를 전진 배치시키고 정청래 자른 자리에 손혜원 씨를 넣고 뭐 이런 근데 그 대부분의 막 그 구설들 온갖 루머와 뭐 가십과 이런 거 다 있죠. 그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아닙니다. 신문 기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조회수 올리기 딱 좋으니까. 박영선이 뭐 김종인 회의실에 딱 들어서 앉아 있는 사진 같은 거. 이거는 실제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볼 일 있어 들어갔겠지. 그걸 딱 보고 박영선이 김종인과 한 표였구나. 뭐 이거는 현미경의 해상도 문제가 아니라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김종인은 자신의 이야기와 행동 꾸준히 보여준 더민주에 오기 전부터도 보여준 거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당은 합리적 보수여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하고 끈질긴 주장을 합니다. 그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없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합리적 보수가 옳은 게 아니라 한국의 유권자들 중에 다수가 합리적 보수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동의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으면은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건 저 프레임의 문제인데 친노와 뭐 운동권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노 운동권이란 말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의 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 1, 20년 전에는 보통 제야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시민단체나 뭐 이런 운동권이었죠.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반독재 투쟁하던 사람들은 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군부 독재가 이렇게 뻔히 살아있는데 거기서 군부 독재가 만든 메이저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 아니냐. 우리는 지하에서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근데 이걸 최초로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제야 인사 운동권 출신을 대거 수여를 하죠. 그때 뭐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 뭐 수배당했던 뭐 운동권 중요 핵심 인사들 뭐 제야 사람들 뭐 그때 뭐 김근태 씨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정치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야권의 구성 인물들의 한 축을 분명히 운동권 출신이 잡은 거, 제야 출신이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배들, 그 사람들의 계파가 여지까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옳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 약자를 더 진보적과 책임 별거 아니죠. 약자를 좀 더 보호하고 재벌들의 전횡을 좀 막고 뭐 국가가 통제를 좀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소위 말하는 친노는 빼죠.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말은 굉장히 옳게 하는데 제대로 뭔가를 이룩해낸 적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딱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최근엔 테러 방지법이 그 문제가 됐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적 조항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 됐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일까요? 민주당 사람들이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또 그 의원들을 지지하는 지역의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에 갸우뚱합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도 테러 방지법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그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의원들조차도 지역구에 가서는 테러 방지법을 없애자라는 말을 못합니다. 지역에서는 테러 방지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서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민주당은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지지율을 자랑하는 정당이에요. 그럼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냐?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얘기를 하죠. 뭐 토건 공약 막 하고 다리 놔줄게, 뭐 쇼핑몰 지어줄게, 뭐 김부겸 같은 경우 뭐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지어줄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 씨가 지적한 것은 친노 운동권의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지자들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클릭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미 그쪽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지지자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라. 그럼 당신들이 이쪽 진보 쪽 몇 퍼센트 안 되는 진보 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말을 멋있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선거에 도움 안 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김종인 씨는 뭐 사석 같은 데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운동권 논리를 동원해서 끌어올 수 있는 표의 최대한을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끌어온 거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지난번 대선 때는 박근혜가 훨씬 더 진보적인 경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내놓고 안 지키면 되지 뭐. 간단한 거예요. 진보 공약들 어차피 안 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여당에서도 그냥 더 센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김종인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은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해왔던 거, 뭐 테러 방지법 얘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필리버스터 막 중단시키라고 한 게 저거를 내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다수가 싫어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내 마음에 들건 그게 옳건 뭐 그르건 내 마음에 안 들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유권자 지형으로 봤을 때 김종인의 말을 부정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은 지금 직함이 없죠. 문재인 백수께서는 다음번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종인 대표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데려온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짜잘한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합시다. 뭐 이해찬을 자른 게 사실은 운동권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문재인의 대선 가도에 방해되니까 잘랐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해찬 씨가 들으면 열받겠죠. 이해찬 씨는 복당 되겠죠, 뭐. 예. 근데 그 김종인이 그런 우클릭 전략을 한 게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새누리당을 이탈한 유권자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이탈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다. 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나마 그래 뭐 1번 떨어뜨리기 위해서 2번 찍는 것도 많은데 2번 얘도 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김종인인가 하는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뭐 이해찬도 자르고 뭐 운동권 정당 안 한대잖아.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였겠느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 덕을 충분히 봤습니다. 호남이 얘기하고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김종인의 선거 전략은 분명히 효과를 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김종인이라는 이 노인네는 총선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판을 자기가 끝까지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고 자기가 구상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현하는 것까지가 이분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정치란 언제나 그렇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분 내일 고혈압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노인분한테 이런 말 하면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원인, 새누리당 당내에서 그 의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러고 싶었나? 우리도 지역구 심리 다 알고 지역구에서 진박이고 비박이고 가리지 않고, 사실 지금 비박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박 출신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완전히 오리지널 친박, 핵심 친박이었죠. 요번에 새로 당선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 진짜 친박 생활만 한 사람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비박이 돼버렸고, 이혜훈 전 의원 요번에 당선됐지만 그분은 그거죠. 그 불어터진 국수,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거 했다가 또 비박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와대는 자신들의 권력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선거 끝나고 그 얘기 있었죠. 그 정무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그게 뭐 책임지고 잘린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나온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무슨 놈의 정권이 보고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는 아예 보고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권력이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걱정은 새누리당이 도대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남은 한 1년 반 동안 그 후계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지금도 막 언론사 주필들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협박하고 또 오늘은 무슨 그 공공기관 대표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또 뭐 하고 막 그런다는데, 아니 왜 선거를 그렇게 대차게 깨져놓고 사과 한마디를 안 해. 이것만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민주는 잘한 거 없이 의석을 대폭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얻은 것도 아니죠. 123석이면 큰 거 아닙니다. 옛날 열린우리당은 152석 얻었었고 지난번에는 127석 얻었었고, 더민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약진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민주의 의석은 사실상 더민주의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뭐 많이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부지리는 더민주예요. 지금 더민주가 얻은 의석 120개, 이건 진짜 더민주 내부에서도 뭐 70석 80석 얘기하다가 얻은 건데 국민의당 하나만큼을 더 얻었어요, 의석을. 이분들은 지금 왜 자기들이 이만큼 의석을 차지했는지,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선에서 정권 뺏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 다음에 또 이어서 올 총선에서는 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새누리당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국민의당도 있어요. 바짝 긴장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긴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당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성공할까요? 정치인이 가진 자산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의 지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전국적인 지지는. 안철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확실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진짜 안철수 의원한테만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가. 그냥 다 추정치입니다. 말을 하도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아마도 중도 보수겠죠. 합리적 보수겠죠. 그리고 그 스펙트럼을 보자면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한 중간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자리 잡기는 굉장히 적절한 스탠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 스탠스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또 더민주에서 그 서비스업 관련 법안에다가 그 영리 의료법인 그걸 더민주에서 넣겠다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우리는 안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갑자기 또 더민주보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피해를 보건 이득을 보건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주장과 입지를 꾸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해온 샌더스가 열풍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죠. 자기 정체성은 이거다. 근데 안철수 씨는 왜 그걸 못하는지. 이제 의석도 얻을 만큼 얻었으니 과거에는 자신의 어떤 의석이랄 게 없었거든요. 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때는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죠. 얘기하는 순간 자기 주변에 올 사람들을 쳐내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의석도 많이 늘었고 또 비례대표 중에 안철수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도 많이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호남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석이라는 건 작은 의석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안철수 씨한테는 딱 그거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그래야 욕을 하건 지지를 하건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안철수 씨는. 평론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해석 다 지각각이죠. 통일된 의견 하나도 없고 그 호남인들의 속내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들만 알지. 기본적으로 호남의 선택은 수도권보다 좀 어떤 뭐 좀 약간 한 반 걸음 정도 앞서서 선택을 한다라는 전통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호남의 선택이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호남이 스윙 보트를 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바꿨다라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전국적으로 충청 쪽의 유권자들만 해왔어요. 충청은 항상 스윙 보트를 잘합니다. 여당 찍었다 야당 찍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 지난 10년간 그 총 생산량 증가 속도는 충청이 제일 빠릅니다. 아니 그건 진짜 지역에서 그 현명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당 찍었다 야당 찍었다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디를 찍을지 모르니까 그 자기 임기 동안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다해서. 물론 이제 세종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충청은 굉장히 현명한 투표를 해왔다. 근데 호남은 그 충청의 어떤 현명함은 실리적 현명함이라고 한다면 호남은 그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책임을 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도 호남만이 거기에 저항을 했고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가장 현명하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호남의 유권자분들이 그런 의무감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제 호남도 충청처럼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원한다면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표를 해도 되고 한 번 스윙을 했다는 것은 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역시도 자유로운 투표를 하게 되는 게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마음이. 뭐 그런 그 무슨 심리 상담가 같은 얘기는 그만두고 그럼 도대체 호남은 어떻게 투표를 한 건데?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지 간에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여기서 제가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뿐이 아니라 역대 민주당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계의 정당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자존심도 무척 상했고요. 저는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호남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한테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왜 호남 문제만 나오면은 호남 사람들이 호남을 홀대해서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냐. 자긴 그게 더 실망스럽다. 호남이 무슨 뭐 저기 영남이나 충청처럼 뭐 광주에다 뭐 저 다리 안 놔주고 건물 안 지어주고 막 이래서 홀대당했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참여정부가 역대 정권 중에서 호남 인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 우리도 안다. 호남이 민주당에게 서운하게 느끼는 것은 민주당한테 떡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민주당의 핵심을 유지해왔다라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뭐 개발 한 건 더 무슨 다리 하나 더 빌딩 하나 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그만한 역할을 했으면 발언권을 달라. 우리의 뜻대로 정치를 좀 해라. 이게 묵살되고 주변인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사람 몇 명 더 등용해주고 거기다 뭐 건물 몇 개 더 지어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 자체가, 그런 호남 홀드론 자체가 우리에겐 더 모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무척 센 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밑바닥에서 이제 먹고 살기에 급한 분들은 개발 공약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예산도 그렇고. 순천에 그 저 이정현 씨 당선되는 거 보면은 예산에 목마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게 했는 것은, 호남이 국민의당을 실제로 지지해서 선택한 비율과 민주당을 징계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찍어준 비율과 어느 쪽이 높은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민주당을 그대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으로 스윙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5%에서 10%씩 높았기 때문에 지역구를 국민의당이 싸그리 가져갔다 이거죠. 그러면 정당 득표는 어떠냐? 정당 득표도 이 정도 비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호남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거고, 어차피 국민의당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결국 민주당 갈 거 아니냐. 한번 국민의당 찍어서 민주당을 혼내준 거로 됐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겠죠. 또 반대로 이제 난 민주당한테 완전히 마음을 끊었다. 이제 안철수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해서 새로 나는 게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역시 이 비율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로도 판단할 수 없는, 그 해상도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몰라요. 좀 어떡합니까? 대신에 다음번 선거, 아마도 대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를 보면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부터 약 1년 반 동안 더민주의 대선 주자들,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겠죠. 벌써부터 후보는 아니지. 예.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그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호남이 저렇게 신기한 선택을 해놓고 호남 유권자들 본인 스스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막 그러면서. 대부분 선거 끝나고 호남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냐, 막 자기들이 더 놀래. 아니 당신들이 이렇게 해놓고 왜 당신들이 놀래. 우리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무기력하지 않았던 적이 없죠. 왜 무기력합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나 이런 데서 자꾸 진보 세력 3%, 많아야 5%다. 그럼 어떤 분들이 뭐 정의당이 7% 득표했는데 왜 5%냐? 뭐 민주당 내에는 진보 세력이 없냐? 정의당 내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참여당 출신들,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죠. 두 번째는 진보신당 세력. 그러니까 예전에 민노당에서 분리해서 진보신당 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력. 심상정, 노회찬 다 그 계열이죠. 세 번째,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뚜렷하게 남아 있는 저 NL 세력, 인천연합이죠.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 다 묻고 그래. 저 그렇게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경기 동부와 삼각의 축을 이루던 경기 동부 연합, 인천연합, 부울경연합, 이 세 축에서 인천연합은 그대로 정의당에 합류를 했고, 부울경은 독립해서 이번에 차라리 뭐 어떤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있고, 경기 동부는 이제 완전히 잠수를 타고 들어갔죠. 저는 그분들을 진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찍은 중에 3분의 1은 진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참여당 출신, 그러니까 노무현을 계승하고 유시민 씨와 같이 정당을 만들었던 그분들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수준입니다. 그분들 상당수가 말은 안 해도 FTA 찬성하고, 뭐 FTA 찬성할 수 있죠. 그럼 보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거 너무 대폭 확대하면 곤란하다. 증세 너무 크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정의당 지지율, 정의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 이상이 진보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한 잘해봐야 3, 4%. 그리고 녹색당, 노동당 찍은 0. 몇 %. 결국 5%잖아요. 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이 자꾸 진보 코스프레 하는 거 계속 지켜보지 말고 민주당 보고 야 니네 보수해라. 진보 여기 따로 모이자. 이게 맞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세력이 워낙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개혁 역할을 다 해왔는데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한 10명쯤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쭉 밀고 가서 새누리당을 진짜 극우 꼴통 뭐 지역 세력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네가 합리적 보수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진보 정당은 새로운 활동 영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3, 4년 만에 구현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걸리겠지만, 그리고 진보 정당이 뭘 하려면은 전국에서 그래도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유권자가 최소 15%에서 20%는 돼야 무슨 얘기를 하죠. 당을 만들건 뭘 하건. 지금 5%는 그나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5% 중에도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요즘에는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욕 많이 먹는 그 진보 마초 꼰대들. 왕년에 운동권 출신인데 자기는 민주당은 싫어, 나는 뭐 사회주의야 뭐 이러면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그 저쪽 그 어버이연합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재점검해 볼 때가 된 거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거기 포함되지. 그렇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입장과 동일한 행동을 민주당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건 합리적 보수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일부 섞여 있는 진보 개혁적 인사들은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새로운 진보 정당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키워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씀드리지만 은수미 의원 정도면은 민주당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분의 노동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장하시는 거 보면 거의 재벌 해체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재벌들이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책 좀 져라. 이런 거는 합리적 보수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죠. 지금 당장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해직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구해 놓고 해야 된다. 이거 합리적 보수 맞죠? 진보 좌파 같으면 재벌 해체 그래야죠. 너 잉여금 쌓는 거 다 토해. 뭐 이렇게 돼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상적인 진보는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쪽이 더 빨리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개표 방송 보면서 가장 가슴을 졸였던 게 이겁니다. 아니 저는 개신교를 모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몇 번 뭐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독교, 개신교, 뭐 구교, 신교 양쪽 모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 철학으로서 기독교는 굉장히 우수하죠. 그리고 서양 과학의 모태가 된 분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종교단체로서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익단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종교단체가 사회적 이익단체가 돼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털어서 약한 사람을 돕는 단체가 돼야죠. 2.63%. 녹색당, 노동당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심지어 기독자유당하고 기독민주당인가 두 개 있었죠. 두 개 합치면 3% 넘어요. 근데 물론 그 둘이 합칠 가능성은 녹색당과 노동당이 합칠 가능성보다 더 적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음번에 또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기총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기독교 단체 내부에서도 그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단체 내부에서 기독교계 내부에서 우리가 정치권에 진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통일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자리에서 한 20%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새누리당 선거운동했어요. 새누리당을 찍으라고 했지 기독자유당 찍으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에서 끝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3% 넘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까보니까 좀 이제 그 정도는 안 됐던 거죠. 다행이죠. 걱정은 다음번 총선 때 세를 좀 더 규합해서 나와서 한 4, 5% 얻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 정치 평론 안 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평론을 해? 아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이게 이번 총선이었죠. 이게 제가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린 건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큰 징벌을 당했다. 징계를 당했다. 그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더민주도 못지않은 심판을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더민주는 심판받은 결과가 의석이 늘어났다. 정당 득표는 물론 떨어졌죠. 국민의당은 아직도 스탠스가 애매하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왜 국민의당이 의석을 안철수 의원 포함 2석밖에 못했는지, 또는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수도권 지역에 그 문병호 의원이 27개 차이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7표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2명, 3명 가지고 향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이 그 전북의 왕자 정동영과 광주 전남의 왕자 천정배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그 너구리 같다는 박지원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게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 그 얘기 안 했다. 정의당이 왜 생각보다 득표가 낮았는가? 저는 정의당이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석 내지는 4석. 지역구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낙선할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심상정 의원이 생각보다 그 지역구 관리, 그 지역구 관리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구 의원들은 해야죠. 지역 관리를 생각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게 사실로 입증된 거죠. 꽤 큰 표차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정당 득표는 정의당은 좀 손해본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면은 주변에 들러리 서는 조그만 가게들은 다 손해를 봐요. 지금 사람들이 1, 2, 3등 놓고 고르고 있는데 4등까지 신경이 안 가죠. 여태까지 그런 이렇게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정당 득표율로 이득을 본 케이스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152석 할 때, 그때는 이제 후보는 열린우리당, 정당은 민주노동당. 이렇게 하면 그때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넘어서 막 170개, 180개 갈 거라고 안심을 했거든요. 안심을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10%를 넘겼던 거죠. 근데 지금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 민주당도 죽을 것 같다, 뭐 새누리당도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가난한 집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복잡해지는 데서는 정의당 같은 당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오늘 의 정치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 얼굴 틀어놓고 할 겁니다. 5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